여러분,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연금이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집 한 채 빚 한 푼 없이 소유하고 있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까지 넉넉하게 받고 있다면 이미 성공한 노후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10억 원 가까이 가는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보유하고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꼭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노인정에서도 제가 들어서면 "아이고, 최 선생님 오셨어요?" 라며 어르신들이 먼저 자리를 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순간 저는 분당 정자동 공원 한 귀퉁이 벤치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연금은 이자 내는데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들 목소리는 1년째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3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1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느냐고요. 그 비참하고 처절한 진실을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털어놓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 설마 우리 애들이야 그러겠어? 라고 방심하고 계신 분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마지막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제 처절했던 그 1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병수, 올해 64입니다. 경기도 성남공단에서 기술직으로 32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눈을 뜨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젊은 시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기름 냄새와 쇳가루를 마시며 버텼습니다. IMF 때도 동료들이 하나둘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끝까지 남아 공장을 지켰습니다. 그 성실함 하나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아들 결혼식 때는 전세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딸 시집 갈 때도 혼수 비용 일부를 제가 댔습니다. 그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정년퇴직 날이 왔고 손에 쥔 퇴직금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퇴직금으로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 남아있던 대출을 싹 갚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9억 8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온전히 내 것이 된 날, 아내 정순자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즐겁게 살자.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부부 인생의 마지막 여유로운 미소였다는 걸 그때는 알 길이 없었죠. 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을 합하니 매달 30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분당에서 노부부 둘이 생활하기에 300만 원은 정말 넉넉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관리비 내고 시장에서 좋은 식재료 사고 가끔 외식하고 손주들 용돈 줘도 돈이 남았습니다. 정자동 모임 나가면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최 선생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노인정 가면 제가 화투판 돈도 내고 점심값도 척척 냈습니다. 에이, 내가 연금이 좀 나오잖아요. 이 정도야 당연하죠. 그 말이 얼마나 가소로운 말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아내 정순자와 함께 제주도 일주일 여행도 다녀왔고 강원도 고성에서 해돋이도 봤습니다. 보험도 든든하게 들어뒀으니 아파도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참 행복한 노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반드시 균열이 시작됩니다. 비극은 항상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아들 병준이가 넥타이를 메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8살 아들이 넥타이를 메고 과일 바구니를 든 채로 아버지 댁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녀석이 말입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왔어요. 낮고 신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오나 보다 싶어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아내가 커피를 내오는 사이 병준이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성남 수정구 쪽에 자리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인테리어 전문점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꿈꿔온 사업이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업? 회사 잘 다니고 있다더니 갑자기? 아들은 제 눈을 빤히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두 아이 아빠잖아요.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난을 물려주기 싫다는 말. 그 말이 부모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말에 한없이 약해졌거든요. 혹시 자식이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부모를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절대로 쉽게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꺼낸 서류를 훑어보니 인테리어 업체 수익 분석 자료였습니다. 월 매출이 얼마, 순수익이 얼마, 권리금은 얼마 하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야,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야. 경험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아들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38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버겁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믿고 도움을 청하러 온 겁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출인지 그때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 눈물 앞에서는 강철도 녹아버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제 입에서 먼저 그 말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초기 자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제 돈은 7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1억 8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금이 없다고 했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매달 이자는 꼭 내드릴게요. 그리고 2년 안에 원금도 다 갚겠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해서 겨우 빚 없이 만든 집인데 다시 빚더미에 올리라니.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제가 더 좋은 아파트로 모셔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딱 이번 한 번만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번 한 번만. 자식이 부모한테 이 말하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결국 저는 아내 정순자 몰래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절대 반대하실 거 아시잖아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예요. 아들의 그 달콤한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금리가 지금 연 5.8%라 매달 이자만 약 87만 원 정도 나가실 거예요. 87만 원. 300만 원 연금에서 87만 원이 매달 빠져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계산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아들이 매달 이자는 본인이 낸다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죄 지은 사람 같아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보, 저녁에 뭐 먹을까? 시장에서 고등어 사왔어. 라고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아내를 속이는 이 비밀이 나중에 어떤 재앙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아들 병준이는 수정구에 인테리어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오픈날 꽃다발이 넘쳐났고 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아내 몰래 혼자 찾아가서 아들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잘해봐. 믿는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정말로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보내왔습니다. 아, 우리 병준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 안도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현장이 좀 꼬여서요. 다음 달에 2배로 드릴게요. 그 말이 다음 달에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로 바뀌었고 그 다음 달에는 아버지 죄송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 연금에서 87만 원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아들은 한 푼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213만 원으로 아내와 두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아내 정순자에게도 이상한 낌새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장도 같이 다니자고 조르던 사람이 요즘 혼자 나가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나갔다 오면 지갑이 가벼워져 있는데 장 본 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계부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지출 항목들이 영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장 장복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간 돈은 80만 원, 100만 원씩 뭉텅이로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디 투자라도 하는 건가? 전화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닐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당신은 왜 남의 지갑을 들여다봐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 화가 미안해서 내는 화라는 걸 느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더 닥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반드시 차분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처럼 나중에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 정순자는 분당 서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딸 미정이에게 매달 몰래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35살의 아이 하나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수익이 달렸고 월세가 버겁다고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엄마, 나 이번 달도 월세가 30만 원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 전화를 받은 정순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딸아이 목소리가 울먹이는데 어느 엄마가 눈 딱 감고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아내는 저한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매달 50만 원, 80만 원씩 딸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험까지 하나 해지해서 만든 돈을 딸한테 밀어넣었다는 사실은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를 속이며 각자 자식들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아내는 딸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인테리어 업체는 개업 6개월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대형 인테리어 회사가 분점을 냈고 온라인으로 견적받는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소규모 업체들이 직격탄에 맞았거든요. 아들은 매달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지 한 푼도 보내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단골이 늘고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며 저는 연금 300만 원에서 이자 87만 원을 그냥 쓸어내줬습니다. 딸 미정이한테는 아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돈을 빼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은 이름만 300만 원이지 실제로 두 사람 통장에 남는 돈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관리비 내고 약값 내고 나면 반찬 살 돈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묵묵히 콩나물 무침을 만들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 외식은 좀 줄이자. 물가가 많이 올랐나 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사실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너무 차량해서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 소파에 놓여 있었고 딸 미정이의 문자 알림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100만 원 좀 안 될까? 어제 에어컨이 고장났어. 저는 그 문자를 봤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흠칫 놀라더니 금방 눈이 빨개졌습니다. 나 딸한테 좀 도와줬어. 뭐 잘못됐어? 잘못됐냐고요? 우리 생활비도 쪼들리는 판에 그 돈은 어디서 난 거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내 연금에서 쪼개서 준 거잖아. 당신도 병준이한테 용돈 줬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라며 맞섰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들한테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냥 용돈 좀 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오해 위에 서로 화를 내다 보니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차마 입 밖으로 못할 소리를 들었고 저도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그렇게 싸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창밖에 분당 신도시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방 안은 더없이 어두웠습니다. 아들 병준이의 인테리어 업체는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현장 하자 클레임으로 소송이 걸렸고 직원들 임금도 밀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직접 말하는 대신 어느 날 아내 정순자한테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아들의 그 말에 아내는 저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당신 병준이한테 도대체 얼마나 빌려준 거야? 이제 사업이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은 뭘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털어놔야 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1억 8천만 원 대출받은 것, 매달 87만 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다는 것, 아들이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것을 전부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그런 결정을 나 몰래 했어? 우리 집 담보로?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떨림 안에 배신감과 공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십니까? 배우자 몰래 자식한테 큰돈 빌려주셨거나 대출받아서 보태주신 분들 말입니다. 제발 지금 당장 배우자에게 말씀하십시오.
비밀이 쌓일수록 나중에 터지는 파열음은 훨씬 더 크고 잔인합니다. 딸 미정이의 카페는 그해 겨울 결국 폐업했습니다. 권리금은 한 푼도 못 건졌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공과금 다 뗀 후 남은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미정이는 어느 날 새벽 전화해서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애도 있고 빚도 있고 나 너무 무서워. 저는 딸아이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무서워한다는데 아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서움을 해결해 줄 돈이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에서 이자 빼고 남은 돈으로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고 있는 판인데 딸 빚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아빠도 지금 형편이 어렵다. 네 오빠한테 도움받아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는 오빠한테만 다 해주고 나한테는 왜 이래요? 엄마는 나한테 도움 줬는데 아빠만 왜 이래? 그 목소리가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참 동안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 형제를 향한 질투,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노가 한꺼번에 섞인 그 목소리.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가 들어야 하는 말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아들 병준이는 인테리어 업체가 망한 후 잠적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은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되지 못하더군요. 아버지, 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이번엔 진짜 확실한 아이템이 있어요. 음식 배달 프랜차이즈인데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정말 높아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1억 8천만 원을 날렸는데 또 사업 자금을 달라는 겁니까?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금이 매달 300만 원 나오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금을 담보로. 이 녀석이 이제 제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병준아, 아버지 오늘 할 말 없다. 나가라. 아들은 당황하더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저는 베란다에 서서 분당 신도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가득한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기술직으로 일하며 모은 것들, 퇴직금으로 갚아낸 아파트,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그린 노후의 청사진이 1년도 안 돼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아파트는 담보로 잡혔고 연금은 이자에 잡아먹히고 있으며 아내와는 벽이 생겼고 아들은 도망가 있고 딸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이 베란다 밖으로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그 생각이 1초만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안에서 아내 정순자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도 힘들 텐데, 저분도 자식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탔을 텐데, 그래도 소리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그 소리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식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나쁜 생각이 드신 분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세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다음 날,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함에서 빨간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연체 이자 포함 상환 안내. 아들이 이자를 내지 않은 게 석 달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원금 1억 8천만 원에 연체 이자까지 붙으니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이 130만 원이 넘게 됐습니다. 300만 원에서 130만 원. 남는 게 17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30만 원, 의료보험료 16만 원, 생활비 최소 80만 원 치면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부 복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령 지원금이나 의료비 감면 혜택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한테 밥값을 내주던 제가 이제 지원금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정순자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미정이 좀 봤다고 했습니다. 아직도요? 당신 지금 거기 줄 돈이 어디 있어요? 아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당신은 병준이한테는 억을 줘도 되고 나는 딸한테 10,000원 하나 못 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도 저도 자식이라는 이름의 빚에 허우적거리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35년이 이렇게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미정이가 손자 재민이를 데리고 우리 집 현관 앞에 와 있었습니다. 아빠, 나 좀 도와줘. 재민이 학원비도 없고 전기요금도 2달 밀렸어. 딸의 얼굴은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해숙해졌습니다. 7살 재민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작고 따뜻한지. 저는 결국 재민이 학원비만큼은 내줬습니다. 손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딸에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아빠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 앞으로 아빠한테 돈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아빠 연금은 아빠 노후자금이고 여기서 한 푼도 더 나갈 수 없다. 딸은 그 말을 듣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 노후만 잘 챙기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는데 정말 심장이 시려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던 아버지가 이제 노후 지키려고 자식을 내쫓는 꼴이라니. 그 대비가 너무 잔인해서 한동안 방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아들 병준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잠적한 지 1달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광주에 있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사업자금 좀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준아, 아버지한테는 이제 없다.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 아직 1억 8천만 원 그대로야. 너 이자도 안 낸다. 나한테 또 달라는 거냐? 전화 저편에서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그 아파트 이자 못 내면 경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팔아서 일부를 저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2분만 사시는데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내 자식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전부 쏟아부어 차려준 사업을 날려먹고 이제는 집까지 팔려고 합니까? 그것도 아버지 어차피 작은 데로 이사가도 되잖아요 라는 말과 함께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가장 잔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몸이 아플 때도 아닙니다. 돈 앞에서 부모를 계산기로 두드릴 때입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재산의 수익자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아내 정순자와 처음으로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대출 받은 것, 이자가 쌓인 것, 아들이 다 날린 것, 딸도 도울 여력이 없다는 것, 아내도 딸한테 보험 해지한 돈까지 밀어넣은 걸 고백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도 없는 거실에서 그냥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분당 신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삶은 저 밖에서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둘은 그 빠른 세상에서 이미 낙오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 우리 둘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서로한테 화풀이를 했구나.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잃을 뻔한 것에 대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한 푼도 못 건지는 것보다 제 손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9억 8천만 원 하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으니 9억 4천만 원에 매수자가 붙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은행에 가서 1억 8천만 원 원금과 연체 이자를 전부 갚았습니다. 아들이 몰래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 제2금융권에서 더 받은 5천만 원도 알게 되어 그것도 함께 갚았습니다. 다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7억 원 초반이었습니다. 아들 병준이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 집 팔면 저는 어떡해요? 저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딸 미정이도 전화해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 통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준아, 미정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병준이한테 3천만 원, 미정이한테 2천만 원 보내줄게. 이게 아버지가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이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라.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들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그게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가장 단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분당 정자동을 떠났습니다. 7억 원 초반에서 자식들에게 나눠준 돈 빼고 나니 약 6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분당에서 좀 더 조용한 판교 외곽 쪽에 작은 빌라를 3억 원에 샀습니다. 남은 3억 8천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노후 비상금이자 우리 부부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제 매달 300만 원 연금은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이자도 없고 자식들 눈치도 없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굳는 건 아닐까? 손자 재민이가 학교를 못 다니는 건 아닐까?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거워졌습니다. 판교 인근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예전 분당 정자동 시절처럼 비싼 과일을 사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나눠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카페에서 아내와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오후가 얼마나 평온하고 따뜻한지 모릅니다.
아내 정순자가 어느 날 아침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밥이 맛있어. 예전엔 밥 먹을 때도 미정이 생각, 병준이 생각에 목이 막혔는데 이제는 밥이 밥맛이 나. 그 말에 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곁에 있을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겁니다. 그게 정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더 정상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분당 시니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조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방 친구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라는 위안도 생기고 서로 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두 사람이 쓰기에 얼마나 충분한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먹고 의료비 내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지난달에는 충청도 수안보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뜯기던 그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여행이었습니다. 자식들 소식은 간접적으로 드립니다. 아들 병준이는 광주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 미정이는 재민이를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제가 돈줄을 끄는 뒤로 두 사람 다 알아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 퍼줬다면 두 사람 모두 평생 부모를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제가 손을 놓은 게 사실 두 사람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제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자식들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독한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식도 나중에 기댈 곳이 생깁니다. 빈 지갑을 들고 자식 곁에 있어봐야 자식도 부모도 다 무너집니다. 저는 이제 매달 300만 원 연금으로 아내와 당당하게 삽니다. 그 돈이 우리 부부의 자존심이고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자식에게 내어주지 않은 것이 지금의 제 평온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가 겪은 이 처절한 1년을 통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연금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연금은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입니다. 자식이 울면서 달라고 해도, 무릎을 꿇고 빌어도 연금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의 자비가 얼마나 냉정한지는 제가 증명했습니다. 제발 저처럼 피눈물 흘리고 나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집을 담보로 자식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사업 실패율이 얼마나 높은지 통계를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 실패의 결과를 고스란히 부모가 떠안게 됩니다. 자식 사업 자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부모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곳이지 자식 사업의 담보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부부 사이에 자식 관련 경제적 비밀을 만들지 마십시오. 저와 아내가 가장 크게 실패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각자 자식을 돕겠다고 상대방 몰래 돈을 뺐습니다. 그 결과 우리 35년의 신뢰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자식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결정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 몰래 보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을 때의 배신감은 자식에 대한 배신감보다 훨씬 더 쓰라립니다. 네 번째로, 자식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갑자기 넥타이 매고 과일 들고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뜸하다가 갑자기 자주 연락하거나, 부모의 재산 규모에 대해 지나치게 잘 알고 있거나,
이런 신호들이 보일 때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식의 사랑과 탐욕은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눈물도 비슷하고 절실함도 비슷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요구가 충족된 후에도 부모를 찾아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형제 자매 간 형평성 문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빠한테는 해줬으면서 나한테는 왜 안 해줘? 언니한테만 다 해주고 나는?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서로 비교하며 부모를 압박할 때 부모는 공평해야 한다는 죄책감에 모든 자식에게 다 퍼주게 됩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평하게 안 주는 게 답입니다. 모두에게 다 퍼주면 모두가 다 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식이 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방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들이 이자를 몇 달 내더니 좋아졌다 싶어서 제주도 여행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바로 그 방심의 틈을 타고 진짜 위기가 덮쳤습니다. 돈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정리된 게 아닙니다. 원금이 다 상환되고 내 손에 영수증이 올 때까지는 안심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로, 배우자와 노후 경제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매달 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는지, 저축은 얼마 있는지, 보험은 무엇이 있는지 배우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어느 한쪽이 모르고 있으면 그 무지의 틈을 자식들이 파고듭니다. 저와 아내가 서로 속이고 숨긴 이유도 결국 상대방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탄탄하면 자식들은 부모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 때문에 망가지면 나중에 그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자식도 편합니다. 자식한테 다 퍼주고 거지가 된 부모는 결국 자식한테 짐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아홉 번째로,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꼼꼼히 챙기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하며 만들어온 복지 시스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가십시오. 의료비 감면, 교통비 지원, 문화여가 지원, 주거 지원 등 찾아보면 의외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연금 300만 원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저와 아내는 비밀을 만들고 서로 속이다가 35년의 신뢰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도 함께 의논합니다. 그 투명함이 우리 부부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자식한테 이미 큰 돈을 빌려주셨거나 보내신 분, 아직 요구가 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올 것 같은 분, 모두 지금 당장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국가도 내 돈을 내 것으로 지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분당 정자동 10억짜리 아파트를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도 잃었습니다. 아내의 보험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잃기 전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겪은 그 지옥 같은 1년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판교 외곽의 조용한 빌라에서 아내 정순자와 살고 있습니다.
집 크기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크기는 그때보다 2배가 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면 아내와 함께 어디에 쓸지 의논합니다. 이번 달은 건강검진 받고 다음 달은 경기도 근교 여행 가자고 말합니다. 아내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있고 저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둡니다. 소박하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소박한 행복이 1년 전에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연금과 집을 갉아먹을 때는 이 평온함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이게 당연한 권리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도 이 평온함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운 우리가 노후에 당당하게 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마땅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에서 가장 가슴이 뜨끔하셨습니까? 아들이 사업자금 달라며 눈물 흘리던 장면이었습니까? 부부가 각자 자식한테 비밀로 돈을 빼주다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 장면이었습니까? 아니면 300만 원 연금을 받으면서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장면이었습니까? 그 어떤 장면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걸렸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식이 최근에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집 담보대출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까? 연금 규모를 자식이 알고 있습니까? 배우자 몰래 자식한테 보내는 돈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이 바로 선을 긋는 날입니다. 지금 당장 선을 그으십시오. 나중에 그으려고 하면 늦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약점을 파고들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끼셔도 됩니다. 하지만 돈은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미정이가 겨울에 춥지는 않을지, 재민이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생각이 납니다. 병준이가 광주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합니다. 그래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락을 끊은 후 자식들은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다 해결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자식한테도 더 좋은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평생 퍼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끝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것도 아니고 사위의 것도 아닙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그 돈, 나라에서 보장하는 그 연금, 끝까지 내 이름으로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이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저처럼 빈손이 되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단단한 각오를 세우십시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자식 사랑은 마음으로 하고 돈은 내가 쓴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자식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현명하게 노후를 지키고 계신 분들 모두의 이야기가 이 공간에 모이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기다 털어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같은 이야기가 전국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경계하고 지혜를 나누어야 그런 비극이 줄어듭니다.
주변에 자식 걱정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제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에서 최병수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우리 집이 경매 직전까지 갔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동창의 친구들한테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래서 혼자 삭혔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나가고 밤에는 소주 한 병 들이켜며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각자 속으로 삭히며 더 외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시는 분들. 제발 혼자 삭히지 마십시오. 주민센터 상담사에게 말하셔도 됩니다. 노인 상담 전화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영상 댓글에 이름 없이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절반은 해결됩니다. 비밀이 있으면 자식들이 그 비밀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공개가 되면 자식들도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성남공단에서 32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제 노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받던 날 그 설렘, 대출 다 갚았던 날 그 해방감, 매달 연금 들어오던 날 그 뿌듯함, 그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씩 그 감정들을 가져가더군요. 설렘은 아들의 눈물에 녹아버렸고, 해방감은 담보대출 서류 앞에서 사라졌고, 뿌듯함은 연체이자 고지서와 함께 증발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통장과 서로 원망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그 바닥을 경험해봐야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저한테는 아내였습니다.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옆에 있어준 정순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바닥을 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식보다 먼저 배우자입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배우자는 끝까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통계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빈곤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상당수가 저처럼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 사업자금 빼줬다가 망한 것, 자식 집 사주려고 노후자금 빼줬다가 자신은 전세방으로 간 것, 며느리 사위 눈치 보다가 손주 양육비까지 전부 부담한 것. 이런 사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자식한테 미안해서, 욕먹을까봐. 제가 오늘 그 침묵을 깨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당한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다음 세대의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식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려는 겁니다. 부모는 무한정 퍼줘야 한다는 그 왜곡된 인식, 노후 자금은 어차피 자식한테 갈 돈이라는 그 잘못된 전제, 그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젊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한테 사업자금 부탁하시거나 집 담보대출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보셨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연금이 얼마냐고 물어보기 전에 그 연금이 부모님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집을 담보로 잡자고 하기 전에 그 집이 부모님이 30년 이상 일해서 일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거절하시면 야박하다고 원망하기 전에 그것이 부모님이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부모님도 늙습니다. 부모님도 아픕니다. 부모님도 무서워합니다. 내 자식한테 거절해야 한다는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모르십니까? 그 공포를 이겨내고 거절하는 부모가 사실 더 용감한 부모입니다. 더 현명한 부모입니다. 그 거절이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판교 외곽의 우리 빌라 창문 밖으로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입니다. 거기서는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 관리하고 자식들 돈 어디서 뺄까 고민하고 아내한테 비밀 지키고 이자 고지서 열어보고 지금은 아침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국을 먹습니다. 가끔 걸어서 10분 거리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이 단순해진 만큼 선명해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더 잘 보입니다. 연금 300만 원은 지금도 매달 들어옵니다. 그 돈이 이제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이자 한 푼 안 나갑니다. 자식한테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이 돈으로 우리 두 사람이 먹고 살고 건강 챙기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이 노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일한 대가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내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식이 죽을 것 같다는 공포. 그 공포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식은 죽지 않습니다. 부모가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은행에서 빌리거나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더 열심히 일하거나. 자식이 진짜로 성장하는 것은 부모가 전부 해결해 줄 때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손을 놓은 후 병준이와 미정이가 각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자식의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표현이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단호함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자식 사랑은 마음으로, 돈은 끝까지 내 것으로.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경기도 판교에서 최병수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